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5부 가운데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부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제목으로 믿음의 토대인데, 오늘은 실체론이 뭔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5부 강의 목적은 우리 믿음의 토대가 무엇이며 그 토대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고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3부 강의 내용이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고, 제4부 강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살펴본 윤회의 의미인데 모두 정통과학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과연 과학이 무엇이며 우리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 유튜브 강의 제4부 12번째 강의의 시청자 중 2분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셨기에 이 의견에 대한 답으로서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견을 주신 분은 알하지라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만 윤회에 대한 과학적 판단보다 정신과 육체가 갈라졌다는 이원론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을 주신 분은 현찬천이라는 분인데, 윤회나 전생을 무슨 임사실험하는 게 과학이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因果를 밝히는 게 더 과학이겠죠. 그리고 크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아마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 강의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제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의견을 주신 사람 요지는 윤회에 대한 판단보다도 정신과 육체가 갈라졌다는 이원론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성행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의견 두 번째 요지는 윤회나 전생을 임상 실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회나 전생을 어떻게 임상 실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뜻은 제 생각에 전생 기억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고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因果를 밝히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아마 이분이 의견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겸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에 대한 고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1은 뭐냐면 이원론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데, 실체라는 것은 영어로 substance, entity라고 쓰는데, entity라고 쓸 때는 다른 것과 관계없이 그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substance는 개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어떤 개체적인 성질이다, 이런 뜻을 쓰는데 모두 서양 철학의 개념입니다. 둘 다 우리나라 말로는 substance나 entity를 다 같이 실체라고 번역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리시어로서 우시아라고 그랬는데 언제나 있으면서 없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상주불멸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이 문제를 다룬 사람이 데카르트인데, 자신의 존재를 위해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다른 거 없어도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스피노자는 자기 원인을 가지는 것, 이것도 같은 뜻이죠. 자기 원인이란 말은 다른 것의 원인이 돼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원인에 의해서 자기가 생기는 거니까 자신의 존재를 위해 다른 것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칸트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실체론으로서 철학이나 과학에 나온 실체론은 전부 4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유신론이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보는 것이 신이니까 유신론인데,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오늘날 신은 그 사유의 대상을 삼지 않으니까 이건 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과학에서 또 철학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생겨났다. 그 다음에 하나는 관념론인데, 정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정신에 의해서
물질이나 이런 개념도 생겨났다는 거고, 실체 이원론이라는 것은 바로 데카르트가 생각한 것인데, 정신과 물질은 둘이 똑같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개의 실체로서 이 세상 사물을 이뤘다 하는 건데, 사실 이 실체론은 유물론과 관념론과 실체 이론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니까 속성 이원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실체는 하나다. 그때 실체라는 것은 아마 물질이겠죠. 근데 물질 하나지만은 서로 다른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은 두 종류의 속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속성 이원론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속성 이원론을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철학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개념이니까 속성 이원론도 일단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교는 여기에 난 모든 실체론을 다 부정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연기법이죠. 반드시 이것은 이것 아닌 다른 것과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러지 연결되죠. 그리고 유식사상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왔다, 소위 우리가 일체 유심조라 해서 꼭 관념론처럼 들리는데, 유식사상은 관념론이 아닙니다. 실체론이, 왜냐하면 연기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유식사상은 관념론이 아닙니다. 실체론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지적한 문제입니다. 정신물질 이원론,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위 마인드 바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심신문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물질과 마음이 별개의 실체라면 물리적 인자들만 이루어진 세계 속에, 우리 몸이죠, 두뇌나 신경에서 어떻게 통증 같은 의식 경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약간의 물리적 입자들이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적 경험의 원인이 되는가. 그렇죠? 물질과 마음이 별개라면은 어떻게 우리 물질로만 이루어진 이 몸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통증 같은 의식 경험이 물질에 생기느냐 이거죠. 콕 찌른데 분명히 여기 콕 찌르면은 물질이 물질을 자극을 줬는데, 물질과 정신이 별개라면 물질끼리만 뭐 이렇게 밀리거나 뭐 이렇게 꺾이거나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거기에 아야한 통증이 생긴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심적 인과의 문제, 어떻게 주관적이고 밀리적인 심적 의식 상태가,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는 거죠. 물리 세계에 있어서 뭘인가, 내가 팔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정신이죠. 근데 정신과 육체, 물질은 별개 실체인데, 별개인데 어떻게 팔을 움직이겠다는 그 생각이 우리 해서 내가 팔을 움직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를 정신 물질 이론은 대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이라든가 정신 문제에 대해서 그 철학자들이라든가 뇌과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제일 먼저 두드리 맞는 게 정신 물질 이론론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고요. 근데 현재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인지과학자들의 대다수는 유물론을 지지합니다. 인지과학이라면은 복합학문이 돼서 철학자, 심리학자, 뇌신경과학자, 컴퓨터과학자, 물리학자까지, 언어학자까지 다 인지과학을 하는데, 이 사람들 대다수가 유물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서로 다른 속성 때문에 정신물질 이론, 실체 이론론을 지지하는 학자도 있어요. 아까 정신 물질의 실체 이론론에 문제가 있지만은 아무리 보더라도 정신과 물질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정신과 물질은 다르다 해서 뭔가 실체 이론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존 에클스라는 신경생명학자인데, 그 다음에 속성 이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뭐죠? 실체론은 모두 철학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죠. 유물론을 말하더라도 분명히 정신과 물질과 다른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성 이론론을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체로는 정신 물질 이론론도 문제가 있고 유물론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물론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의식과 지향성의 문제인데, 의식이란 건
사실 정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보통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어있을 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습니다. 뭘 의식하는 거죠. 즉 직접적인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기쁘다, 슬프다, 아니면 멍 때린다. 그것도 다 의식이죠. 그런 걸 총칭해서 의식이라고 하여튼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거. 이 특징은 뭐냐면, 의식의 특징은 뭐냐면 주관성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어요.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무슨 느낌을 갖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캐나다의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이 한 말인데, 박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박쥐 입장에서 그걸 느껴야지, 우리가 짐작해갖고는 박쥐로 산다는 걸 어떤 기분인지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돼봐야, 그게 바로 의식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색깔이라는 건 외부 세계의 실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빨주노초 파남보라 하는데 색깔이 7개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 색깔은 외부 세계의 실제지 않습니다. 색깔은 빛의 파장만 존재해요. 그 어떤 종류의 파장이 오면은 우리가 그 파장으로부터 빨강을 느끼고 파랑을 느끼고 그걸 느낍니다. 그 주관적으로. 그 주관적 느낌을 감각질이라고 하는데, 과연 감각질은 두뇌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 중입니다. 저는 이 주관적 느낌은 물질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 감각질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 지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의식과 연결돼 있어요. 항상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의식입니다. 영어로 aboutness라고 부르는데 무엇에 대하다는 뜻에서 그 의식 특징이 aboutness예요. 그 지향성이죠. 의식은 늘 고립되지 않고 항상 뭔가를 향하는 거야. 내가 태양을 생각하면 내 의식은 태양을 향하는 거고, 달을 생각한다든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 같은 뭐를 향합니다. 무엇인가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가리켜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지향성은 선택과도 관련 있는 문제로서 우리는 물질에는 지향성이 없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내가 행동하지 않더라도 달을 생각해야지. 아니면 뭐 지금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니까 삶과 죽음을 생각해야 되지.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돼? 그렇지만 돌멩이나 옆에 있는 나무 토막이 뭐 그런 지향성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향성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은 아니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지향성이라는 것은 의식을 가진 어떤 존재가 무엇에 대해서 의식하냐, 이걸 말하는 건데, 이 둘은 물질과는 관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유물론과 정신물질 이원론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되죠. 이 폴 처칠랜드라는 사람은 부인도 철학자로서 둘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은 물질과 의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석봉래 선생님이 옮겼고 서광사에서 2007년에 나왔는데 거기에 42페이지에 이런 말이 납니다. 이원론도 유물론도 설명되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에 오캄의 면도날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오캄의 면도이라는 건 뭐냐면은 둘이 역할이 똑같다면 간단한 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원론도 유물론도 설명돼야 될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은 아니란 말은 둘 다 모자란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둘 다 틀렸다는 얘기죠, 사실은. 뭘 사물을 설명하려는데 완벽해야지, 뭐가 부족하면 그거는 대강 맞출 수도 있었지만 완벽하게 못 맞춰져. 그러나 이 반론은 약간 힘을 가진다. 뭐냐면은 이원론도 유물론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정신적인 실체라는 것은 빈약한 가정을 남는다고.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만질 수도 없고. 그건 아주 정신을 실체로 인정하기에는 참 빈약한 가정을 남지만, 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의심한다. 여기 만져보면 다 있잖아요. 컵도 있고 마셔보면은 따뜻하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거다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움벨트를 얘기했죠. 우리 움벨트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확실히 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 없는 것처럼. 근데 양자클 하다 보면은
입자라는 실체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대상은 확률파입니다. 그 관찰 대상과 관찰자의 관찰이 붙였으니까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 튕겨나온 것이 물질이에요. 그럼 그것도 허망한 거네요. 관찰자의 대상은 확률파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폴 처치랜드는 조금 편견이 섞인 말을 한 셈이 되죠. 존 솔이라는 분은 버클리 대학 철학과 교수인데 이분은 중국어방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인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121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유물론은 존재론적으로 물질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심적 현상은 전혀 없다고 본다. 유물론에서 하는 말이죠. 의식을 포함하여 심리 상태는 두뇌 신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아무리 보더라도 내가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없어지더라도 의식은 있죠. 근데 머리가 없어지면 의식이 없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두뇌 신경에서 의식이 일어나는 현상은 분명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 이원론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원론은 일상적인 물리 세계와는 별개의 심적 현상이 존재하고 이 심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각질과 또 뭐죠? 의식과 지향성 문제죠. 그건 분명히 물리 세계와는 별개의 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심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는 의식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향성도 없고.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적 상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체트라고 같은 초상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질과 같은 의식의 주관성과 지향성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존 솔이 하는 말은 뭐냐면 유물론과 이원론 두 가지 주장에서 옳은 부분을 취하고 잘못된 부분을 버리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 아까 처치랜드가 뭐라 그랬죠? 이원론도 유물론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다 버려버리고 서로 장점만 택해버리면 완벽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 철학의 과제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심적 현상은 물리적 토대로 환원될 수 없으면서도 물리적 세계의 일상적 부분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런 주장은 전통적 용어에서 보자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서 존 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서양 철학의 전통적 용어에 이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철학자로서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뭐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성적 사유가 잘못돼갖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물리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유물론은 실체론으로서 세상을 불변의 실체인 물질을 이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떤 실체로 이뤘다고 보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체라는 것은 다른 것의 존재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객체적 성질이 되거든요. 그 양자적 견해는 객관적 실제는 없어요. 물리학은 관찰자의 측정에서 만들어지고 관찰자가 다르면 다른 걸 보기도 해요. 그렇다면 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것은 잘못이네요. 그래서 하이젠베그는 이런 말입니다. Physics and Philosophy라는 책을 1958년에 썼는데 The 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Theory has led physics away from the simple materialistic views that prevailed in the natural science of the 19th century.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너무나 완벽하게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서 뉴턴 역학이 나온 데는 이 온 세계가 우주와 기계처럼 보였어요.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사회 문제나 경제, 정치 문제도 뉴턴 역학처럼 우리가 설명해야겠다 해가 나온 것이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19세기 이래로 자연과학이 유행했는데 적어도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은 물리학자들로부터 그런 단순한 유물론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유물론이
물리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파울리라는 물리학자는 그 칼 융이라고 같이 쓴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It would be the most satisfactory of all physics and psych could be seen as complementary aspects of the same reality.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거 아니고 같은 실제의 서로 상보적인 측면이다. 그러니까 동전이 앞뒤 같은 것은 동전은 하나인데 앞이 물질이고 뒷면이 정신인 것처럼 그런 상보적인 측면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라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리스물리에서 양자 중에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물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얼핏 보기에 돌멩이나 깡통처럼 그 성질만 나이라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제가 이건 여러 번 설명했는데 앞으로도 또 설명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정확하게 이 사물의 실상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합니다. 앞으로도 또 설명할 것 같은데 다른 하나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돌멩이면 됐죠. 이 돌멩이 역사 같은 거 우리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돌멩이니까. 하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사람. 저 김성구라면 저 만나보고 그냥 얼굴만 보고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해왔고 그전에 어떤 좋은 일을 했으며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어떻게 자라왔으며 교육적인 배경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문화 같은 존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정해진 어떤 과정들이다. 역사가 다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어떤 것, 이것이라고 말할 존재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물을 이렇게 어떤 것과 과정으로 나눠보는 것은 착각이다.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주에는 물체와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행무상으로서 변해간다는 불교의 말을 이 사람이 물리학자들이 표현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주가 사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환상은 고전 역학을 구성하는 바탕이 됐다. 그리고 우리 운벨트는 바로 우리 마음이 만든 가상현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대론과 양자론은 우리 우주가 과정들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매우 근사적이고 임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이냐? 공이란 뜻이죠, 바로. 그 다음에 카를 로벨리라는 또 물리학자 이런 말 했습니다. 같은 말 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말한 걸 더 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았는데, 세상에 사물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물도 어떤 것일까? 장이란 말은 중력장, 전기장 같은 그 힘이 미치는 범위 공간을 말해 장의 일시적 요동에 지나지 않는 기본 입자들일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세상이 사건들의 네트워크라 생각하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중심을 볼 게 아니라 사건 중심을 본다면 그때는 설명이 된단 말이죠. 아주 간단한 사건이든 복잡한 사건이든 더 단순한 사건들의 조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 전쟁이나 폭풍도 사건들의 집합이다.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 느낌의 총체다. 인간은 어떨까?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드나드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좀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스몰리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통합정보 이론과 전역, 식력, 작업 공간 이론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고 어쨌든 이 두 이론 모두가 유물론으로서 의식이 물질계에서 창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창발한 건 뭐죠? 구성요소에 없던 것이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창발은 하위 구성요소에서는 없던 것이 전체 상위 구조에서 불쑥자발적으로 생겨난 현상으로 창발성은 정의에 따라서 단순한 물리법칙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몰린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실체는 없습니다. 아직 뇌신경과학은 의식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창발한다는 말은 뭔지 모르겠다는 뜻이죠. 물리학이든 인지과학이든 현 단계에서 정신과 물질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뇌의 작용을 떠나서 의식이 작용할 수 있는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체이탈과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례를 수집하고 그 진실성을 확인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묻는 겁니다. 바로 뭘 묻느냐? 유체이탈이나 윤회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과학적 개념이 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신물질의 이원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의견 1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윤회에 대한 판단보다 정신과 육체가 갈라졌다는 이원론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선회돼야 한다는 거. 이원론은 이미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물질이 뭔지, 정신이 뭔지 그 자체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서 윤회를 해가지고 전생에 있고 금생에 사고 내에 산다 그러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져와야 될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제7강에서는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해 보려고 합니다. 7강이 두 번째 의견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전생 기억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고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인과를 밝히는 것이 과학이라는 이 무립에 대한 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